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13번째 시간 진행을 하겠는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낭만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팔자 좋은 손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녹음을 연남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김사부의 펜트하우스에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특별한 시간으로 이제 가져서, 여기 스위트홈. 지금 제 옆에는 김사부님의 아들이 쓰고 있는 뽀로로 진공청소기도 있고, 딸기도 있고, 오늘 녹음기도 새롭게 하는 거라서 아마 좀 음질이라든지 이런저런 면에서 약간 특별할 수 있을 텐데요. 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이라든지 이런저런 후원과 협찬에 대한 광고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먼저 댓글을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김사부님. 네. 먼저 첫 번째 댓글 유라굴로 영님이 남기신 댓글인데요. 영화를 몇십 번이나 봤지만 종찬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네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듯 거울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그리고 그 거울을 종찬이 들어주는 것, 자신의 아픔을 인지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종찬이 들어주는 거울로 온전히 자기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섭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영화 오두막에서도 주인공이 용서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변한 남자가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무슨 사건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해버리며 하나님을 세디스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아픔을 함께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많아지길 바라며 유유. 오늘 방송 재밌었습니다. 댓글 같은 거 읽어주는 시간 없나요? 크크.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죠, 이게. 네, 이분이 댓글 같은 유라골로님이 댓글 같은 거 읽어주는 시간 없나요? 크크 하셔가지고 저희가 댓글 읽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크크. 시키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쵸. 네. 지난주 방송 이제 밀양에 대한 댓글이, 그 내용을 다룬 댓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요새 좀 핫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 것들도 있고, 또 고통과 상처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슐람미트라는 분이 남기신 댓글인데, 슐람미트가 무슨 그 인도 그쪽에서 그래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인도 필 그런 나는 느낌이 나지. 네. 난 소세지 이름인 줄 알았는데. 타지마을 막. 네. 오, 이런 영화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데런 아노프스키 감독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도 김사부님처럼 홍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텍스트로 되어 있어 그냥 다 죽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영화의 묘사를 보니 디스토피아적 심판에 대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참고로 데런 감독은 유대인이고 13세 때에 노아에 대한 시를 써서 유엔이 주최한 창작시 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꽤 영화 구상에 있어 애착을 갖고 작업한 듯해요. 특히나 인간의 불안함과 강박 묘사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감독 입장에서는 신에 의해 자행되는 대량학살 앞에서 고뇌하는 노아가 참 탐나는 소재였겠죠. 개봉했을 적에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왜곡했다고 심하게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이 기억나는데 저는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나름 재밌게 해석하면서 봤거든요. 유유. 오히려 고증이 잘 된 것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밀양 이야기와 함께 용서에 관한 썰이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나 이 댓글들이 너무 좋은 게, 어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댓글 보면 이렇게 감상만 짧게 남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떠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떠드는 느낌으로 댓글을. 이분도 보면 약간 덕후 냄새가 나요.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그 영화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13살에 유엔에 가서 상 받고 몰랐는데 보면서 자기도 떠들고 싶었던 거지.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게르솜님. 네, 솜 중에 소모부솜 게르솜님. 밀양을 한번 봤어요.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분노가 치밀고 그저 기독교의 거짓 위로를 꼬집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듣고 다시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큰 상처를 당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오늘 방송을 곱씹으며 보고 싶습니다. 아랫분이 언급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용서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깊은 울림을 준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은 왜 이 게르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한대하나? 한대하는가라고 뛰어드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매회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너무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댓글 이제 다 끝났네. 네, 다 끝났습니다. 아까 되게 많은 것처럼 얘기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은 이 정도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고, 또 계속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에 대한 모든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뽀로로 청소기 좀 꺼주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지금. 오프 누르시면 오프? 돼요. 어디, 야야야! 어딨어? 네, 튀어나온 거 누르시면 돼요. 네, 네, 됐습니다. 지금, 네. 아, 홈 레코딩의 매력이다, 이게. 그렇죠. 네. 지금 깜짝 집에서 놀랐네. 뽀로로 청소기가 갑자기 막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다. 예, 뽀로로다 그래서 이걸 지금 껐습니다. 네. 네, 아무튼 댓글에 대한 모든 선정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엄선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제 광고나 후원에 대한 네네. 것들, 네. 팟빵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지에 새 글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이제 후원 요청과 관련된 공지인데,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후원 좀 해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당당하게. 이렇게 네. 한 건 아니고, 댓글 하나, 하트 하나, 뭐 작은 후원 하나가 너무 우리한테 격려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힘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이것들 진짜 이번 회에 애 많이 썼다. 욕 많이 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정말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는 계좌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공지 보시면 계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주에 솜 중에 솜 게르손님께서 첫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 계좌 말고 팟빵으로 직접 후원을 받으면은 그게 저희가 에피소드 후원. 그러니까 이렇게 타서 쓰기가 힘들다는 타서 쓰려고. 그게 얼마를 채워야지 탈 수 있잖아요. 5만 원이 넘어야 그걸 현금 전환할 수 있는데 후원하시는 분들도 힘든 것 같아. 그게 충전을 한 다음에 후원을 하셔야 충전해서.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그 다이렉트로 쏘실 수 있는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협찬 공지를 올렸는데 협찬해 주시겠다는 문의가 들어와서 이번 주부터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굿즈를 만드는 컨베이지에서 떠람대오의 향초를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향기롭네요. 네, 그래서 방송 업로드 이후에 일주일 내에 방송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팟빵에 후기인가요? 네네. 댓글인가요? 댓글. 댓글. 댓글로 방송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에 2분께 향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지 또 회사 정보는 어떤 건지 공지와 자료실에 정보를 올려놓았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주간에 댓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확률이 그쵸, 굉장히 높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요새 조금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이 혼미하다.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새로운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향초를 얻고 싶다. 그랬을 때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죠? 저희가 컨베이지로 그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 예. 저희가 이번 주가 이제 떠란 무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밀양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두 번째 시간 제가 정말 기대함으로 우리 준비의 달인 꼼꼼함의 대명사 우리 서 과장님께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의 영화는 헬프입니다. 네. 뭐 간단한 총평 한 번씩 들어볼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처음에는 몰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극강의 몰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흑인들의 인권 문제나 차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였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던 거는 최근에 봤던 영화 겟아웃에서 이제 그런 느꼈던 어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 가지고 딱 체감을 하니까 와 진짜 이 정도였어? 그러면서 참 충격과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이랑도 적절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떻게 보셨어요, 미서? 옛날에 이제 그 흑인이 나왔고 되게 따뜻했다. 그다음에 좀 요성적인 영화. 사실 굉장히 흐린 기억 속에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번 주에 이제 보고 왔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봤죠. 어쨌든 따뜻하고 여성적이고 흑인의 인권을 다루고 흑인과 백인의 우정이 좀 기억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주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 개인의 어떤 고통의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얘기를 해 나갔다면 헬프는 정말 그 흑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잖아요. 흑인 인종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굉장히 구조적 억압 속에서도 그것을 웃음과 해학과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그리는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사실 되게 좀 불편하기도 했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사실 마음이 되게 아파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참 좋은 영화 같습니다. 네. 이 주제를 사실 되게 충분히 심각하고 무겁게 다룰 수도 있었잖아요. 마치 뭐 영화 노예 12년 같이?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근데 되게 완전 시종일관 되게 밝고 경쾌한 흐름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되게 끔찍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직접적인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 이야기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어떤 그 시대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가볍게 보다가 울게 되고 가볍게 보다가 울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60년대예요. 흑인 차별이 심각했던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주 잭슨이라는 마을의 상류 백인 여성들과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백인 여자들은 삶의 목표가 이런 거였어요. 곱게 커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정원 딸린 저택에 살면서 그 정원을 가꾸고 또 아기 낳고 가정부 부리면서 사교 모임하고 예쁜 드레스 입고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 스키터라는 백인 여자는 조금 달랐죠. 스키터가 대학 공부를 위해서 잭슨을 떠났다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잭슨으로 돌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랑 약간 생각이랑 가치관이 조금은 이제 미묘하게 달라져서 왔어요. 일단 외적으로는 혼자 결혼을 하지 못했고 이 여자가 모태솔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사도 조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 좀 불편했어요. 어떤 그 얼굴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 예쁜데. 네, 주인공이 예쁜데 모태솔로로 그려진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사실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스키터가 얘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이 막 사사건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친구들이 흑인 가정부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서 이제 주인공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곡차곡 이제 쌓이기 시작하죠. 스키터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하퍼앤로우라는 이제 대형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 편집장의 조언을 받아서 작가로 데뷔할 가능성이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이 여자가 찾다가 남부 흑인의 가정부의 삶에 대한 르포를 써보자 이렇게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스키터랑 잭슨 마을의 이제 흑인 가정부들이 협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어요. 헬프라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가가 캐스린 스토킷이라고 하고요. 이 여자가 1969년에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원고를 쓰고서 5년 동안 60번의 거절을 당했대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영화 감독 테리트 테일러랑 둘이 친구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 원고를 보여줬는데 이 감독이 완전 매료가 된 거지. 반드시 출판에 성공시켜라. 내가 반드시 이걸 영화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원고를 계속해서 출판사에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에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 터졌어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고 아마존에서는 116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었고요. 뉴욕타임스 109주간 연속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럼 거의 1년 아니에요? 아닌가? 52주가 1년이니까 더 되는 거지. 아, 저희가 산수가 좀 약합니다. 네. 300만 부 이상 판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5월에 책이 출간했는데 2권, 2권짜리거든요. 총 합쳐서 5만 부 판매가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걸 읽었어요? 어떻게 알고 읽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빵 터지는데 왜 책을 안 내주는 거지? 보는 눈이 없나?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좀 고발적인 형식이니까 출판사들에서도 글쎄. 어쨌든 뭐 알 수 없는 근데 거지만 뭐 해리포터도 그랬잖아요. 하긴 그쵸. 네. 그 운명, 책이 터지는 운명을 우리가 하긴 어떻게 왜 알겠어. 보니까 우리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야 이건 빵 터지겠다 했는데 안 터지고 어떤 게 빵 터질 것 같았어. 아 나 웨슬리 빵 터질 줄 알았어. 이건 터진다. 야 이렇게 신변잡게 그냥 후려치는데 이 얼마나 이지 리스닝인가. 웨슬리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이게 안 터지고 안 터질 거야 더 빵 터지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영화는 2011년 1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4만 4천이었습니다. 아 14만 4천. 너무 저조했죠. 익숙한 숫자인데요. 숫자네. 14만 4천. 이거 나 전혀 인식 못했는데. 이거 본 사람들 구원받겠는데 그러게. 이거. 러닝타임이 되게 길어요. 2시간 30분짜리인데, 그러니까 영화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죠. 근데 책이 2권짜리잖아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약간 어쩔 수 없는 느슨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제 책을 저만 읽었으니까 중간중간 좀 채워 넣어줘야 하는 원작에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감독은 배우 출신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혹성 탈출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다고 하고, 수많은 원정이들. 그러니까 헬프로는 영화 부문 캐스팅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캐스팅상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캐스팅 겁나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런 상이 있구나. 영화를 보면 진짜 캐스팅상 잘했어요. 받을만 합니다. 전 진짜 실화인 줄 알았어요. 실화 다큐라고 착각할 정도로의 싱크로율이었던 거. 맞아. 제일 뭐 좋았던 배우 있나요? 기억에 남는 배우? 기억에 남는 배우는 왜 그 흑인 아줌마 중에 눈 완전 튀어나올 것 같이. 옥타비아 스펜서. 그 설국 열차에 나오는. 맞아요. 그 아줌마가 기억에 남죠. 그분이 상 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해에 영화제 여우조연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뭐 아카데미에서도 여우 조연상인가? 네. 여우조연상. 근데 이 아줌마 완전 신스틸러야. 한씬 나와도 너무 기억이 강렬해. 사실 여기서 신스틸러가 되게 많아요. 그쵸. 여기 조연들이 다 여우조연상급이야. 근데 다 미니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한 평론을 맞아. 옥타비아 스펜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맞아. 라고 우리가 하면 어쩌라고 건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하시니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 그리고 이제 엠마 스톤이 여주인공이었죠. 뭐 주인공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좀 애매해요. 여긴 맞아요. 주인공이 많아. 근데 엠마 스톤이 라라랜드를 통해서 이제 빵 떴죠. 지금 세계 최고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가 엠마 스톤이래요. 아 진짜요? 세계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데. 두 번째요? 근데 이 사람이랑 나는 그 마고로비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랬어? 느낌이 구분이 비슷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눈 크고 막 이러니까. 약간 엠마 스톤이 더 개구리상이죠. 그치. 그래요? 근데 엠마 스톤이 갈수록 연기를 더 잘해가는 반면에 점점 외모는 안 이뻐지는. 그랬어요? 초기에 되게 이뻤어요. 처음에 나왔었을 때 나도 와, 이 배우 너무 매력적이고 이렇게 외적으로만 봤을 때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계속 찍는 거 보면은 어쨌든 외모보다는 연기력 위주로 연기파 배우로. 진짜 이제 연기파 배우야. 전 처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보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죽였죠. 죽여버렸어요, 여자주인공. 실제로 그 엠마 스톤 키가 168이래요. 근데 원작에서 스키터의 키가 설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180으로 나와요. 왜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키 큰 여자로 나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태솔로로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은 되게 백인 여자들 머리 이렇게 똑단발 해가지고 스프레이 쫙 뿌리고서 이렇게 힘주고 나오잖아요. 가발 쓰는 여자도 있고. 꽃 달고 나오고. 근데 엠마 스톤은 포글포글 머리로 그치. 나오는데 이제 그게 자연산 곱슬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다라기보다는 음모에 가깝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약간 진짜. 경쟁력이 없는 이제 그런 여자가 음모에 나와요. 가깝다? 어. 뭐 이렇게 어떤 음모가 있다고. 아니, 겨드랑이 털.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굉장히 혼자 순진하잖아. 아니 나는 그 음모가 뭔가 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니.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또 배우는 비올라 데이비스, 에이블린 역할을 한 미니랑 같이 다니는 그쵸. 네. 다른 분. 그 역할 이제 배역 이름이 에이블린이에요. 옥타비아 스펜서가 이제 헬프로 여우조연상을 독식했고 에이블린이 이제 몇 군데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주연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줄리어드에서 연기 전공을 했고요. 근데 집은 어릴 때 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동생이 어릴 때부터 조금 힘든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비올라 데이비스가 성폭행 피해자와 마약 중독자를 돕는 어떤 비영리 단체 행사에 초대돼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게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자기 친동생이 8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그 기억의 괴로움으로 20살 때까지 살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매춘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엠마 스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있었던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검정 드레스를 입고 나갔어요. 근데 엠마 스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참여했었던 여배우들 중에 일부가 이제 검정 드레스를 입고 나갔는데 이게 의미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행을 반대하고 이제 경각심을 울린다 이런 의미로 다 같이 검정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아까 김사부도 얘기했지만 미투운동과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보면서. 근데 배우들의 실제 삶도 약간 좀 비슷하게. 그 이제 영화를 이제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그 흑인 아줌마 눈에 띄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눈 튀어나오고 약간 깐깐한데 귀여운 아줌마 한 명이 나오고 다른 한 명이 지금 얘기한 이제 비올라 데이비스인데 나는 이 비올라 데이비스 보면 이제 영화에 흑인 엄마 역할로 많이 나와. 근데 눈이 슬퍼. 맞아. 눈이 슬퍼. 네.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런 아픔이 있는 아줌마구나. 근데 그 아줌마 눈이 되게 슬프더라고. 오래전에 보셨는데 그 기억을 근데 그거 외에도 나는 여기저기서 이 비올라 데이비스를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눈이 저 아줌마 참 눈이 슬프네 그런. 근데 영화에서도 되게 그런 대사는 많이 없는데 그런 눈빛 연기나 감정 처리가 너무 잘한 좋더라고. 것 같아. 그 왜 흑인으로서 그 백인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그 미묘한 감정선을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은 게 뭔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늘 조마조마하는 그런 거는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극중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미니라는 분이 그분은 조금 이렇게 당차게 치고 나가는 거랑 균형이 잘 맞아서 순수 같고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무게감이 있었으면은 저는 영화 못 봤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미니가 활력을 주죠 영화에서. 네. 활력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배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배우들이 익숙한 배우가 아니어가지고 셀리아 풋 기억하세요? 네. 푼수떼기 여자 노랑머리. 맞아요. 이 배우가 이제 제시카 차스테인입니다.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그분 저도 찾아봤는데 수상 경력이 되게 화려하던데. 아 그래요? 네, 여우 조연상 되게 많이 받았고 좀 화려하더라고요. 그녀가 인터스텔라에서 머피 역할을 했던. 맞아. 다들 되게 놀래요. 나 거기서 봤어. 크림슨 피크. 거기서 겁나 무서워. 안 봤구나. 크림슨 피크. 있어요. 그 되게 마녀의 성 같은데 되게 무시무시한 음산한 성에서 그 남동생하고 이 누나로 나오는데 되게 무서운 역할로 나와요. 하여튼 얼굴 막 창백하고 그러잖아요. 삐짝 마르고 얼굴도. 근데 제시카 차스테인이 헬프에서 굉장히 막 육감적인 백치의 금발 백인 여성. 그러니까 왜 금발은 너무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미국 여성들이 그 금발 미녀에 대한 그 편견이 있잖아요. 그쵸. 전형적인 그 마릴린 먼로 같은 그런 역할을 연기했어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 영화의 여우조연상 완전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다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전부 다 옥타비아 스펜서한테 밀렸어요. 이제 약간 나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조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짚고 갈게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이름이 너무 길어. 힐리 역할을 한. 제일 소리가 못된, 제일 못된. 아니 내가 아, 그저께 그 TV를 켰는데 어저께인가 주라기 월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힐리가 나오는 거야. 그 여주인공? 걔가 걔예요? 그 이모 역할을 한. 네. 그리고 그 주라기 월드의 책임자고 그 두 남매, 아니 형제의 이모로 나오는. 그 끝내주는 재난의 상황에도 끝까지 하이힐을 벗지 않고. 그래서 나도 보면서 내가 근데 원래 약간 그 안면 인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 여자 그 여자잖아 하는데 설마 힐리야? 이러니까 남편이 힐리라는 이름이 잘 매칭이 안 됐던 거야. 해가지고 내가 그 쌍년 똥을 드신? 똥 먹은? 그 쌍년 이랬더니 맞다고 그 여자라고. 이 영화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밝고 가볍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런 위트가 나오는가, 저 여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게 배경을 조금 알아야 더 영화를 풍성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60년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1부는 이제 논픽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2부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들, 흑인 여성들과 백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역사를 짧게 짚고 갈게요. 미국에는 이제 17세기 초부터 노예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노예 폐지 운동은 18세기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북부 지역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북부,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남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실은 기독교 사상의 유입으로 노예 해방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낭만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건 되게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다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고 남부는 이제 농업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끝없이 펼쳐진 그 농가 밭 이게 다 남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작을 보시면 스키터의 아버지도 목화 농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예에 대한 수요가 남부가 훨씬 컸다. 그래서 이제 노예 문제가 더 남부가 심각했던 거죠. 1790년대 통계를 보면요. 미국의 전체 흑인 인구가 69만 명이래요. 근데 이 중에 65만 명이 남부에 살았대요. 그리고 남부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3분의 1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 2명당 1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던 거죠. 이게 북부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보다 뭐 더 착하거나 막 인도주의적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수요가 적었고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예들을 남부에서 해방시켜서 그 값싼 노동력을 끌어오고 또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남부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노예 12년 배경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예 12년은 헬프보다 120년 앞선 얘기예요. 1840년대 얘기고요. 그때는 이제 노예 무역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북부에는 자유주의에 사는 흑인들, 걔네들 납치해가지고 남부에 이제 노예 합법주로 팔아 넘기는 그런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뉴욕에 살다가 납치당해서 남부로 팔려가죠. 그래서 12년을 남부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툭 치니까 툭 다 나오지? 그 꼼꼼하잖아.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시니까. 미국 12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멘트 좋다. 노예제도에 이제 그 노예 12년을 통해서는 막 노예제도의 막 비인간성, 끔찍함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보실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 12년을 보시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난 노예 12년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 재밌지. 그러니까 힘들게 봤지. 그냥 노예로서 되게 힘든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노예가 아닌데 계속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살게 되는 거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게 됐던 노예는 진짜 겁나 힘든 거구나라는 걸 좀 온몸으로 느꼈던 경우. 내가 좋아하는 노예 영화는 장고. 장고. 분노의 주격자 그치, 장고. 그치.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이게 뭔가 신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힘듦 없이 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노예는 추노. 김사부 집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들어줘야 돼. 할 말이 없어요. 다 김사부가 들어야 돼요. 너무 편한 거야. 네. 지금. 네. 편하네, 다리도 뻗을 수 있고. 네.
1861년 3월에 이제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 지역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남부 정부, 아메리카 연합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 4월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데요. 전쟁 중이었던 1863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전쟁에서는 결국 북부가 이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링컨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암살을 당합니다. 남부가 항복을 한 지 5일 후인 1865년 4월 14일에 남부 지지자였던 존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에게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좀 링컨을 약간 신화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뭐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뭐 노예제도를 뭐 반대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링컨의 주된 관심사는 막 노예 인권 막 이런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노예제의 존폐 문제를 두고 남북이 이제 막 대립을 하고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이 미 연방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출신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옛 주인을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아 진짜? 그리고 몰랐네. 다시 농장 노동자로 종속이 돼요. 노예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역사인 것 같아요. 링컨, 남북전쟁, 노예 해방. 근데 영화 배경이 19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링컨 이후 100년이 지난 시대예요. 그런데 그냥 뭐 실생활에서 막 심리적으로 흑인들을 비하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흑인들을 억압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설명하려면 짐 크로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스키터가 에이블린한테 가정부 인터뷰를 하자고 막 조르잖아요. 근데 이 막 철없는 아가씨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막 난처해 하다가 결국에 화를 내요. 에이블린이. 정말로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군요. 흑인 차별 정책보다 당신이 하자고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에이블린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짐 크로우라는 단어가 들려요. 그래서 스키터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짐 크로우법에 대한 그 팜플렛을 빌려서 읽어봅니다. 영화에서 그 힐리, 나쁜 년. 힐리가 우연히 스키터 가방 안에 있는 이 책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거든요. 그 책자를 보면은 크게 미시시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미시시피 아래에 이제 부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달려있냐면 유색인종과 기타 소수민족의 행동 규범. 이 책자가 짐 크로우 법률집이에요. 그 왜 짐 크로우 법률집이에요? 짐 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설명해 드릴게요. 짐 크로우법이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남부에서 시행됐던 법이에요. 미국의 백인과 흑인을 합법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분리 정책, 흑백 분리 정책 이렇게 불리고요. 내용을 보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누구도 흑인 남자가 입원한 병동이나 병실에서 백인 여자에게 간호를 요구할 수 없다. 백인이 백인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위법이다. 유색인 이발사는 백인 여자나 소녀의 머리를 손질할 수 없다. 백인 시체를 묻는 장소에 유색인 시체를 묻을 수 없다.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 간에는 책을 돌려볼 수 없고 처음 읽은 인종이 계속 본다. 그러니까 짐 크로법에 의하면 흑인과 백인은 뭐 영화관도 같이 갈 수 없고 공중 화장실, 야구장, 전화박스, 공연장, 약국, 식당 어느 것 하나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데 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컬러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러드라고 표시된 그 문 입구에 이렇게 흑인들이 쭉 줄 서 있는 게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버스 장면 보셨죠? 버스 앞좌석에 백인이 앉고 뒷좌석에 흑인이 앉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는데 앞문에서 돈을 내고 뒷문으로 타야 돼요. 다시 내려서. 그러니까 백인들이 앉아있는 그 앞자리를 지나갈 감히, 수가 없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상한 거.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짐 크로우가 사람 이름인데 백인 배우래요. 백인 배우인데 흑인 바보 역할을 백인이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짐 크로우 법이 됐다는데 맞나요? 일단 짐은 그냥 우리가 철수하듯이 미국에서 되게 쉽게 쉽게 불린 남자 이름. 이름이고요. 크로우는 까마귀.
그러니까 짐크로우는 흑인을 비하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 막 분장하고서 시커먼스 뭐 이런 거 했었던 시커먼스. 그거 했었던 거 있잖아.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던 거야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 쇼에서 백인 코미디언이 시커멓게 분장을 하고 흑인을 희화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쇼에서 흑인을 지칭하는 말이 짐크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니그로라는 말이랑 같이 이제 짐크로가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됐죠. 근데 니그로라는 말이 음. 원래는 맞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었는데 그게 의미 부여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흑인들도 스스로 니그로라는 니그로 표현을 맞죠. 영화에서도 써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지. 니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하 표현이 된 것 같아. 근데 본인들끼리는 써도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What's up, nigga? 이러면은 총 맞는다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친하면 쓸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타자가 사용하는 건 싫은 거지.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얼굴에 흑인 분장을 하고 코미디 프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의식이 좀 생기면서 그거는 신뢰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인들도 되게 불쾌한 게 그 미국 영화 봤는데 분명히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어설픈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한국인을 우스꽝스럽게 하면은 열받잖아 당연히. 저거 한국인이 아닌데. 그래서 누가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이 나오고 한국인들이 되게 희화화된다고. 그래서 한국인들 그거 보면서 되게 빡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미드에서 엄청 유명한 장면이 그 무슨 미드인지 제목 까먹었는데 그 배우가 한국말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 유명해요. 유튜브에 페이퍼 타올이라고 치고 나와요. 아 진짜? 자네 장인 어른이 나에게 보내줬어 뭐 이러고. 저거 같은데? 로스트 아니야 로스트? 로스트일걸요 아마? 로스트.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한국말 되게 못하는. 네.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미국 헌법이 흑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법률로 제한하지 못하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 남부의 이 짐크로법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 인종 분리 정책, 짐크로법이 합헌 판정을 받아요. 논리가 뭐냐면, 분리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가자라는 건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힐리가 영화에서 뭐 separate but equal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분리됐으나 평등하다. 되게 재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게 힐리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남부 백인들이 갖고 있었던 맞아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기묘한 주장으로 흑인들을 억압하죠. 근데 이게 뭐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법 자체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남부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흑인을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싶어서 만든 법이고 흑인들이 실수로 백인의 공간을 침범하면 그냥 뭐 욕먹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린치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법이 아니죠. 이 짐크로법이 1964년 시민권법이 생기고 1965년 선거권법이 생기면서 이제 효력을 상실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1960년대 초중반 이때가 이 말도 안 되는 짐크로법이 실제했던 때였고 또 급격한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짐크로법이 사라지게 된 굉장히 격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마술같이 이게 막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시 기억나세요? 2015년쯤에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총기 난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9명이 죽었는데 이때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마가 노예제도의 유산인 짐크로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짐크로법에 해당되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화장실 같이 못 가게 하는. 맞아요.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버스 장면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나고. 그리고 그 흑인 가정부들이 퇴근할 때 우르르 버스 타고 그쵸. 이동하고 네. 출근할 때 우르르 버스 타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사는 거주지도 따로 그것도 있었던 있고. 거고요. 그리고 겸상 못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유색인 전용 병원이 따로 있어서
왜 에이블린이 아들이 맞아요. 죽었는데 아들가 또 실어놔두고 그냥 갔다고. 유색인 전용 병원에다가 그 다친 아들을 그냥 굴려서 떨어뜨려서 버리고 가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에피소드는 역시 화장실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백인 여자 삼총사를 먼저 소개하고 갈게요. 영화 뭐 안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힐리, 스키터, 리폴트 이렇게 세 명이 삼총사고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힐리 홀브루 샹. 이 여자가 이제 잭슨 마을의 짱이고 잭슨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네 여자들이 모이는데 이 연맹에 끼지 못하면 동네에서 왕따가 되거든요. 이 연맹의 회장이 힐리예요. 인종차별주의자 대장. 실세가. 이 잭슨 연맹이 뭐 인종차별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여자들의 사교 모임이에요. 로타리 클럽. 힐리네 집이 이제 정치하는 집안입니다. 아. 친척이 정치를 하고 남편도 이제 정치계 입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교 모임에 짱이 된 거예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힐리가. 그리고 이제 엠마 스톤이 연기한 유지니아 스키터. 힐리랑은 어릴 때부터 단짝이고요. 셋 중에서는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모카 농장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아, 스키터가 제일 부자예요? 스키터가 제일 부자야. 헐. 엄마가 왜 못생긴 여자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원작에서 보면은 스키터 앞으로 목화 25,000달러 가치의 자금 신탁을 해놓거든요. 이게 가정부가 하나도 쓰지 않고 12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을 넌 못생겼으니까 이거 보험으로 해줄게 이러면서 집안에서 해주는. 그리고 스키터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잭슨 연맹, 아까 얘기했던 잭슨 연맹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여기 편집자가 이제 스키터입니다. 근데 힐리가 회장이기 때문에 간섭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잭슨 신문사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살림과 관련된 팁을 제공하는 살림 정보 칼럼을 댓글 다는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달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알겠어요, 스키터가 살림 정보를. 그래서 그 친구네 가정부 에이블린한테 나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블린이랑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출판사 하퍼앤로 여기 편집장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헬프라는 원고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폴트. 꼬봉. 힐리 꼬봉이죠. 그리고 에이블린의 이제 집주인. 셋 중에서 가장 돈이 없는 역할로 나와요. 남편이 이제 고작 회계사야.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집의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원작에서 보면 셋 중에 가장 돈이 없고 왜 힐리가 유색인 가정부를 위한 화장실을 바깥에다 지으라고 압력을 놓잖아요. 그쵸. 근데 남편이랑 싸우잖아,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돈이 없어서 그래. 맞아. 영화에 나와요. 그 화장실 이야기를 하자면 리폴트 집에서 이제 잭슨 연맹 모임이 있었는데 힐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끙끙대면서 참아요. 화장실 안 가고. 왜냐면 리폴트 집에는 유색인 전용 화장실이 없으니까 리폴트 집에 있는 화장실을 그 가정부가 썼을까봐 그 화장실을 안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방광염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흑인들한테 질병 옮기 싫으면 당장 가정부 전용 화장실을 바깥에 만들어라. 그리고 막 리폴트가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만들면 집값이 오를 거야. 남편한테 그렇게 설득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힐리가 자기가 이제 질병 예방책으로 가정부 위생 발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백인이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자기 집에 유색인 가정부가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런 대화들을 에이블린 가정부가 듣고 있는데 이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죠. 그때 이제 스키터가 슬쩍 부엌으로 가서 에이블린한테 물어보죠.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 질문이 계속 이제 에이블린을 따라다닙니다. 힐리 집에서도 화장실 사건이 일어나죠. 이 미니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재미가 되는 요소예요. 미니가 원래는 힐리 엄마의 가정부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힐리가 엄마를 모시면서 미니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힐리가 이제 미니의 집안 화장실을 쓸까봐 그 영화 첫 장면에 그게 나와요. 화장지에다가 볼펜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미니가 쓰지 못하게.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어느 날 토네이도가 엄청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되게 사망자도 되게 많았던 그런
태풍이 왔는데 미니가 이때 막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몰래 집안 화장실을 쓰려고 갔는데 그걸 힐리가 눈치를 채고 따라가서 싸기도 전에 두들깁니다. 뭐 하냐고. 그래서 이제 미니가 빡쳐가지고 싸지도 않았는데 물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힐리가 소리를 지르고 바로 해고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고가 돼서 끝나면 다행인데 힐리가 전현이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온 동네에 소문을 내서 재취업을 못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 미니가 너무 빡쳐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 내용이 똥파이 사건.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입니다. 미니가 미시시피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가 만든 음식을 누구나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힐리랑 틀어지고서 쫓겨났다가 미니가 그 초코파이를 만들어갖고 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I'm sorry 이렇게 사과를 하죠. 그래서 힐리가 진짜 거만한 표정으로 손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들어오라고 해요. 너 같은 도둑년 받아주는 데가 없지? 내가 다시 고용하면은 $5로 너 임금 깎을 거야? 이러면서 그 파이를 막 먹어요. 뭘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그 두 조각을 막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 똥이나 먹어라. 정말 희대의 명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 되게 간단한 스토리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이 옥타비아 스펜서의 연기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진짜 빵 터지는. 똥으로 파이를 만든 거를 이제 먹이는. 야. 냄새가 안 났을까요? 일부를 넣었지. 일부를 넣겠지. 그리고 이제 힐리가 스키터한테 자기의 그 가정부 위생 발의안을 빨리 잭슨 연합 뉴스레터에 실으라고 막 압박을 하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이 뭔지 영화에 안 나와요. 그쵸. 제가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힐리 홀브룩이 가정부 위생 발의안을 소개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정은 차고나 헛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실을 만드세요. 여성 회원님들 다음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유색인 질병의 99%는 소변으로 옮습니다. 우리는 유색인의 검은 염색소에 포함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면 영구히 불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백인이 운반하는 병원균 또한 유색인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녀를 보호하세요. 가정부를 보호하세요. 홀브룩 가족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들으니까 이제 저도 종종 봤거든요. 그 카톡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짜 뉴스. 맞아요. 이게 가짜 뉴스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뭔가 좀 신빙성 있는 것 같이 팩트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팩트가 아니고 누군가를 죽여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나는 어떠한 뉴스든지 그게 카톡으로 전달되든 TV를 통해서 전달되든 어떤 뉴스든지 공포를 조장하는 거는 우선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눈앞에서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이 올지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대처하는 건 더 침착해져야 되는 거고 그걸 더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는 건데 막 공포심을 막 조장해. 근데 그게 너무 효과적이야. 그치. 사람들이 현혹돼.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지금 1960년대 인터넷도 없었고 TV도 흑백 TV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인터넷에 구글에 한두 번만 키워드 넣고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되게 유행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뭐 이런 어떤 미디어에 조금 접근도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젊어도 그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참 너무 씁쓸해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이 논리 있잖아요. 마치 그 가정부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 막 백인의 병원균도 그들한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넣잖아요. 이게 짐크로법의 논리예요.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다. 이런 논리를 펴죠. 짐크로와 관련된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영화에서 막 되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잠깐 짚고 갈게요. 첫 번째는 매드가 에버스라는 미국 흑인 시민권 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키터가 집에서 막 심각하게 TV를 볼 때 어떤 그 흑인의 연설을 듣고 있거든요. 그때 스키터 옆에서 그 흑인 가정부랑 정원사가 같이 그 TV를 보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스키터 엄마가 막 성큼성큼 와가지고 TV를 꺼버려요.
그리고 가정부랑 정원사가 마치 막 바퀴벌레가 사람 나타났을 때 쫙 흩어지는 것처럼 후다닥 도망을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스키터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쟤들 기 살려주는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연설이 뭐였냐면 그 매드가 에버스. 그 자막이 나와요, 거기. 그 흑인이 연설하고 있을 때 매드가 에버스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연설이었죠. TV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에 가게를 내지 마십시오. 내봤자 망할 겁니다. 어떤 상인이 제게 말해준 건데 시청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흑인 가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답니다. 저들은 백인 편에만 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연설을 TV에서 합니다. 이 매드가 에버스라는 사람이 미시시피 출신이고요. 그 영화 속 그 TV에 나왔던 그 남자가 실제 매드가 에버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NAACP라고 흑인 지위 향상 협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이 미시시피 주의 초대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그 스키터랑 에이블린이 인터뷰를 막 하는데 미니가 되게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이래요. 매드가 에버스 씨 차고를 누가 부셨대.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미시시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에서 한 번 더 매드가 에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 기억 안 나요. 알 수 없어.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 에이블린이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바깥에 경찰차가 지나가요. 누구 뭐 그래서 뭔가 불안한 조짐이 보이더니 버스가 서죠. 그러더니 흑인들은 다 내리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흑인이 총에 맞았다고. 그래. 이날 죽은 사람이 매드가 에버스입니다. 그 KKK단이. 맞아요. 그치. 그 1963년 6월 12일에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이 매드가 에버스가 암살당해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때 37살이었어요. 이때 아이러니는 이 케네디 대통령이 흑인 시민권에 대한 인권 연설을 한 당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설이 전국 방송으로 나갔는데 몇 시간 후에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흑인 인권운동가가 살해를 당한 거죠. 이 매드가 에버스 살해 혐의로 바이런 드라 베기스라는 사람이 기소가 됐는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 에이블린이 버스에서 내려서 미니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막 무릎 다 까지고. 그때 둘이 대화하면서 김사버 얘기했던 것처럼 KKK가 죽였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미시시피주의 많은 흑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KKK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들을 살해 혐의로 기소할 권한은 미시시피주 이제 수사당국에 있는데 그 주의 수사당국은 되게 이 사건에 미온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FBI가 이제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들을 살인이 아니라 음모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살인을 하고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도 6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한참 뒤에 미시시피주가 이제 수십 년 묵은 이 흑인 민권운동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수사해서 범인들을 처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매드가 에버스를 암살했던 범인, 그 바이런 드라 베기스를 1994년에 31년 만에 다시 붙잡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 KKK가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단체인데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반로마 카톨릭, 기독교 근본주의, 동성애 반대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비밀 결사 단체예요. 태극기 부대 같은 거로. 태극기 그래서 얘네가 흰색 꽃갈 모양 천을 써요. 그리고 눈만 이렇게 구멍. 영화에 자주 등장하죠. 자주 나와. 지금도 있죠. 뭐 다 소탕 됐다 그래. FBI가 뭐 1970년대 그때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소탕 작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은 와야 됐다고 하는데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남아 있겠지. 어디도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둘러싼 이유가 흰천을 둘러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인임을 이게 과시하고 위협감을 주려고 이런 걸 뒤집어 쓴다고 그 합니다. 장고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 마누라가 꼬매줬는데 너 왜 불만이야 막 이러잖아. 그 흰 천을 얼굴에 써야 되는데 눈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 맞아. 이제 그걸 한 명이 다 한 2-30개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눈 사이즈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서로 야 이거 안 보여 막 어떻게 막 그러는 해프닝이 되게 맞아, 재밌었던 맞아. 걸로. 그 걔네가 이제 KKK죠. 그 원작에서는 스키터랑 가정부가 같이 보던 TV 내용이 매드가 에버스 연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였냐면 그 미시시피 대학교 흑인 입학 소동과 관련된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스키터가 나온 학교가 미시시피 대학교였거든요. 당연히 그 짐크로법에 의해서 흑인들은 입학이 허용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흑인 대학교를 다녔죠. 여기서도 논리는 이래요. 동일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사용함으로 차별이 아니다.
제임스 메러디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흑인 고등학교 졸업하고 흑인 대학교를 다니다가 공군에 입학을 해요. 입대를 해요. 그리고 10년간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 이듬해인 1961년에 영화의 배경이죠. 미시시피 대학에 편입학 원서를 제출합니다. 당연히 2차례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소송을 해요. 그리고 이때 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분리가 바로 차별이다. 분리는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입학식 전날에 난리가 나요. 학교 앞에 2,5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서 시위를 벌입니다. 입학 반대 시위.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요. 그날 밤에 케네디 대통령이 2만 명의 연방 병력을 미시시피 대학교에 투입을 합니다. 1962년 9월 30일에 이 제임스 메러디스가 이제 첫 등교를 하는데 이때 미시시피 주지사였던 로스 바넷이 인종차별을 철폐하느니 주립대학의 문을 죄다 닫아버리겠다 이러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시피 주 정부와 주 방위군, 그리고 미시시피 대학 당국과 이제 수많은 백인들로부터 메러디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날 메러디스 입학 사진이 구글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왼편에는 미국 법무부의 인권국 수석 검사가 같이 갔고요. 오른편으로는 연방보안관이 함께하고 그 뒤로 1만 명의 연방군이 그의 등교를 호위합니다. 이게 사진에 찍혀 있어요. 메러디스는 1846년에 그 미시시피 대학이 개교한 이래 116년 만에 입학한 첫 흑인 학생이었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 온갖 멸시와 따돌림이 있었대요.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했고 이제 결국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죠. 2002년이 메러디스 입학 40주년이었는데 미시시피 대학교는 교정에 메러디스 동상을 그때 세웠고요. 2003년에 메러디스 아들이 미시시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메러디스 입학 50주년이었던 2012년에 얼마 전이에요.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인종차별적 욕설을 외치면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미시시피 대학이 전날 흑인 비하적 시위에 반대하는 촛불 행진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 흑백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미시시피 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1955년 12월 1일에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 재봉사로 일했던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퇴근하고 버스를 탔는데요. 가다가 버스 운전사가 로사 파크스라는 여인에게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지시를 거부해요. 결국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유명하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 흑인 민권 운동에 불이 붙었어요. 로사 파크스가 체포된 날 밤에 이런 전단지가 뿌려져요. 이런 내용의 전단지가.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지도 모르고 당신의 딸이나 어머니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은 월요일에 열릴 것인데 체포와 재판에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 흑인들은 모두 월요일에 버스를 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날 12월 2일 몽고메리 발전위원회라는 모임의 회의가 열리고요. 이날 대표를 선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게요? 마틴 루터 킹? 맞습니다. 이 회의에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결의합니다. 피부색과 관련 없이 모든 승객들은 버스에 타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야 한다. 흑인 버스 운전수를 고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흑인 버스 운전사가 없었대요. 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참여율이 100%에 가까웠다 그래요. 할머니들도 안 타고 막 카풀 운동 일어나고 이러면서 되게 전방위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다 그래요. 버스 안 타기 운동이 1년 가까이 진행됐고요. 1956년 12월에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로부터 버스 내 인종분리법의 위헌 판결을 결국 받아냅니다. 마틴 루터 킹이 1964년에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시작은 이 운동, 짐크로에 반대하는 몽고메리 버스 안 타기 운동으로 마틴 루터 킹이 흑인 민권 운동가 데뷔를 했죠. 그럼 1년 동안 버스를 아예 안 탄 거예요? 버스 안 타기. 그럼 못 탔어요? 뭐 택시 회사랑 제휴를 해서 택시비를 뭐 반값으로 탄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주 정부가 그걸 또 탄압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뭐 그 노세
노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아, 진짜? 노세 젊어서. 아니, 말 조그만한 거 있잖아. 알아.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타는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주 일부는 있었겠지. 100%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 그림책, 동화책 이런 것도 되게 많아. 그쵸. 그리고 그 정도로 커지면 타기 쉽지 않지. 왜냐면 또 흑인 맞아. 사회에서 또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백인들도 참여를 많이 했대요. 노세를 어떻게 타냐 그 시대에. 진짜. 근데 나 타고 싶을 것 같아, 나도. 나도 말에 대한 로망이 있어. 1963년에 워싱턴에서 시민 권리 행진 되게 큰 규모의 이제 가두 행진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여기서 이제 뭐 미시시피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말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말을 잘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연설 들어보니까. 들어봤어요? 아, 이거 되게 유명해서 조금 클립 많잖아요, 맞아. 동영상. 그리고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뭐 이런 연설을 하죠. 이게 미시시피 이야기도 아니고 영화에 마틴 루터 킹이 막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 동네야. 동네라고 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크지만 이 몽고메리랑 미시시피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원작을 보면은 그 잭슨의 그 유색인들이 TV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막 연설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아, 여기랑 저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구나. 막 이런 말들을 서로 하거든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몇 명이 킹 목사가 이끄는 그 가두 행진에 참여하려고 워싱턴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잭슨의 가정부들이 이런 시대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가정부들이 한 거는 막 인권 운동도 아니고 가두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였죠. 그게 바로 백인 여자 밑에서 일하는 유색인 가정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여기서 제가 준비한 건 마무리하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을 2부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보시죠. 감사합니다.